보험금은 반반 나누는 거 잊지 마. 저는 그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 100명의 하객 앞에서 대형 스크린에 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 마음에 드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옆집 여자랑 같이 지옥 가시라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연회장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장.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던 여자. 저는 그때 36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절 5살 딸 서윤이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서윤이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회사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길에 서윤이 데려오고 그렇게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 진우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예뻐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며느리인 제가 퇴근 후 집안이라는 것은 당연시하셨죠. 저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그런 제게 영자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비를 흠뻑 맞고 있었죠. 서윤이는 제 품에 안겨 칭얼거리고 있었고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우산을 들고요. 그분이 바로 영자 언니였습니다. 50 중반의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오셔서 우산을 씌워주셨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조심조심 저희 집 현관까지 데려다 주셨죠. 집에 들어가려는데 언니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따뜻한 차와 수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직접 담근 매실청과 손수 만든 쿠키까지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옆집 사람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늘 아로마 향초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공간이었죠.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에는 언제나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딸을 병으로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는 딸의 죽음 이후 헤어졌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계셨죠. 언니가 서윤이를 유난히 예뻐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야근이 잦아 서윤이를 제 시간에 데려오지 못할 때 언니가 대신 유치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언니가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영자 언니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평소 며느리인 저에게는 곱지 않은 말만 하시던 시어머니가 영자 언니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남편 진우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무심하던 남편이 영자 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맛있게 드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 좋은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2장. 서서히 들이우는 그림자.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알아차리기 힘들게 찾아왔습니다. 서윤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영자 언니가 이사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장통이겠거니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서윤이가 요즘 많이 처져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서윤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안아주어도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축축했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달래며 무슨 꿈을 꾸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자꾸 자기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한다고요. 깜깜한 곳으로, 무서운 곳으로 끌고 간다고요. 저는 그것을 그냥 악몽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영자 언니를 무서워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서윤이의 유치원 가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종이에 쌓인 사탕이었습니다. 상표도 없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사탕. 봉지를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분명 과일 향이나 설탕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윤이에게 이 사탕을 누가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주셨다고요.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키도 크게 된다고 하셨대요. 대신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말 좋은 것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곧장 옆집으로 갔습니다. 영자 언니에게 이 사탕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언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그것은 비싼 수입 영양제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서 특별히 챙겨준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피곤해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뭐가 아쉬워서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주겠냐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대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영자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대접하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옆집에 가서 대신 사과를 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3장. 점점 조여오는 올가미.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이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손을 떨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좋아하던 동화책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돌아다녔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알 수 없는 성분이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서윤이를 제 손으로 직접 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집구석에 앉아 있겠냐고요. 서윤이는 당신이 영자 씨랑 같이 볼 테니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에 서린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그런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영자 언니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매일 만나셨습니다. 마치 모녀 사이처럼요. 영자 언니는 이제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집에 있어도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어느 날 영자 언니가 짙은 갈색 액체가 담긴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다리신 보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이에게 먹이라고요. 서윤이는 그것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을 떨며 저것을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먹으면 잠만 오고 머리가 아프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을 넣으셨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취조하느냐고요. 나 같은 년은 이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진우에게 당장 나를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병원 좀 가보라고요. 왜 자꾸 사람들을 악마로 만드냐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잡겠다고요. 사장. 카메라가 담아낸 지옥. 저는 남편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거실 시계 안에 하나, 서윤이 방 인형 눈에 하나, 주방 식탁 아래에 하나.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 며칠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내가 정말로 예민해진 건가 싶어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집을 비웠죠. 집에 돌아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화면 속 영자 언니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자상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악마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서윤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서윤이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액체를 들이부었습니다. 서윤이가 기침하며 뱉어내려 하자 언니는 아이의 코를 막았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게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건 악몽이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서윤이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이제 곧 미쳐서 쫓겨날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새엄마가 될 거라고요.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자 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자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물건, 그러니까 저를 언제쯤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냐고요. 진우가 아직 미련이 남았는지 망설인다고요. 영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미 진우 씨 보약에도 손을 써두었다고요. 조만간 자기 말만 듣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 환각을 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두 사람은 서윤이 앞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마시는 우유팩에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능숙한 솜씨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천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아이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없애려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는 것인지, 무엇을 노리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5장. 악마의 민낯. 저는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영자 언니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본명, 가족관계, 전과 기록, 과거 거주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흥신소 직원은 며칠 뒤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자 언니의 본명은 박춘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서서히 약물로 중독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았고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이사해버렸습니다. 대리 민하우젠 증후군. 저는 그 병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 특히 자녀나 돌봄 대상을 일부러 아프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받으려 한다고요.
서윤이에게 약을 먹이고 아픈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자상한 이웃 할머니를 연기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 불법 사채업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영자 언니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셨는데 언니가 갚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역전되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시어머니의 불법 사채업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시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언니는 시어머니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대신 며느리인 저를 몰아내는 것을 도와달라고요. 제가 가진 친정 유산을 빼앗고 서윤이를 데려가겠다고요. 저의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남기신 유산은 상당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사업체 지분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자 언니는 처음부터 그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윤이를 자신의 양녀로 삼아 잃어버린 친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것도 따뜻한 차를 건넨 것도요. 6장. 미친 척 연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자 언니와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고 밤에는 울면서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에서 저는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미쳐가는구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요. 시어머니는 매일 영자 언니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다 됐다고요. 조만간 저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영자 언니는 제 앞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서윤이를 안고 볼을 비비며 이제 곧 자기가 서윤이의 새엄마가 될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요.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정리하고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서윤이에게 먹인 약물의 샘플을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진정제와 환각 유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7장. 칠순 잔치의 비밀. 시어머니는 화려한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요시하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봉사하시고 동네에서는 어진 어른으로 통하셨죠. 칠순 잔치에는 100여 명이 넘는 하객이 초대되었습니다. 친척들, 교회 지인들, 동네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의 정신 나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곧 요양원에 보낼 것이라고 알리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고분고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특별 영상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영상을요. 남편은 영상 편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밤마다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서윤이에게 약을 먹이는 장면, 시어머니와 공모하는 장면, 서윤이의 우유에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 모든 것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익명으로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저녁 7시.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된다고요.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8장. 심판의 밤.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꽃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고 하객들은 정장과 한복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박이 들어간 화려한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영자 언니도 왔습니다. 우아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정성껏 만든 축하 영상이라고요.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몇 초는 평범한 축하 영상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자 언니가 서윤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에 검은 액체를 붓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영자 언니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며느리를 언제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냐는 내용이요.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계산까지요.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스크린을 끄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입수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자 언니의 전과 기록, 과거 사건 보도 내용, 시어머니의 불법 사채업 증거 서류들까지요. 저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와 옆집 여자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라고, 저 미친년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목소리는 분명히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영상 증거와 약물 분석 결과를 모두 제출했죠. 경찰은 영자 언니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동학대와 약물 투여, 상해 혐의로요.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9장. 남편의 추락. 경찰이 영자 언니와 시어머니를 연행해 간 뒤 남편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눈이 멀어서 그랬다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관자가 아니었다고요. 당신은 공범이었다고요. 남편은 영자 언니와 밤마다 만났습니다. 옆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저의 험담을 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남편에게 보약을 권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을 변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신병원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는 그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살인 공모 증거물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서윤이의 아빠가 아니라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번호가 될 거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의 새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사흘 밤낮을 빌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인터폰으로 서윤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윤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내린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게는 아이를 잃는 것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니까요. 10장. 박춘자의 최후. 영자 언니, 아니 박춘자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상해, 약물 불법 투여, 그리고 살인미수였습니다. 서윤이에게 먹인 약물의 양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아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의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며 횡설수설하고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그녀가 치매가 아니라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판사 앞에 제출하자 그녀의 연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당신 딸에게 했던 짓, 그 기록까지 다 경찰에 넘겼다고요. 당신은 이제 감옥에서 평생 딸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악마는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출교당했고 친척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감옥에서 시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괴롭혔던 며느리의 환영을 본다고요. 11장. 서윤이의 고백. 사건이 끝나고 한참 뒤 서윤이가 저에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윤이가 나쁜 아이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약을 먹일 때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말하면 엄마가 죽는다고 했대요. 그래서 서윤이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환각이 보이는데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죽는다고 협박당했으니요. 아이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때 서윤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나쁜 건 할머니야.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욕을 할 때마다 서윤이는 속으로 아니야. 우리 엄마는 착해라고 생각했대요. 엄마가 매일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독한 말로 아이의 마음을 흔들어도 엄마의 사랑은 더 강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속삭였던 사랑에 아침마다 건넸던 뽀뽀. 그 작은 것들이 서윤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12장.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서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공기 좋은 지방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산이 보이고 강이 흐르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서윤이가 지어주었습니다. 엄마랑 나라고요. 제가 웃으며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랑 나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이 이름이 좋다고요. 서윤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며 밤에 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경계합니다.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창밖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서윤이는 영자 언니에게 빼앗겨 또다시 피해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힘입니다. 13장.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친절한 이웃, 너무 자주 찾아오는 이웃,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는 이웃이 있다면요. 그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아이가 갑자기 행동이 변했다면, 말수가 줄었다면, 특정 사람을 두려워한다면요.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져도 직감을 믿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 직감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제가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요. 오늘 아침에도 서윤이는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오늘도 화이팅! 저도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서윤아, 엄마도 사랑해. 학교 다녀와. 이것이 행복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